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문각에서 처음 인사드릴 박기훈 강사입니다. 자, 오늘 지방직 한국사 9급 해설 강의를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커리큘럼 동영상은 이미 촬영해서 올려드렸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전에 회사에서 옮겨오는 동안 이제 이적 시기가 조금 겹쳐가지고 피교수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시커멓게. 그러다가 며칠 전에 드디어 제 얼굴 들이밀고 인사드렸고 커리큘럼 찍었고, 이게 사실상 첫 강의거든요. 그래서 약간 설레이네요. 이번 지방직 9급 시험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쉬웠습니다. 대단히 쉬웠다라는 건 예전에 그 전년도까지 지방직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2019년도 지방직 시험도 비교적 그때의 예전에 비해서 좀 쉬웠다 소리 들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년에 어려워질 거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내년에도 같은 난이도구나, 좀 더 쉬워질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5과목 체제로 바뀌어 가기 전부터 이미 지방직 시험은 조금씩 난이도를 낮춰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예상했기 때문에 작년 시험도 그랬고요, 올해 시험도 그렇고요, 비슷한 난이도로는 그 소방 한국사 하고 이제 지방직 시험이 2년 연속 비슷한 레벨로 출제되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만약에 뭐 100점 받으시거나 95점 받고 다른 과목도 잘 받으신 분들은 어차피 합격이니까 신경 쓰실 게 없지만, 자, 아닌 분들 있잖아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이래가지고 한 70점 요 정도 점수, 혹은 뭐 80점 좀 밑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적어도 지방직의 한국사의 추세는 되게 지엽적인 걸 좀스럽게 낸다기보다는요, 철저하게 사료 혹은 지도 위주의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이번 문제도 보면 거의 사료 위주의 문제가 나왔고, 또 하나 더 특징이 있다면 문화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을 결합시켜서 정치사를 물어보는 문제, 그게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나 과거의 수학 능력 시험에서 종종 나왔던 유형인데요. 네, 그런 문제 유형들이 출제가 이번에도 됐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뭐 지엽적으로 보기보다는 종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국사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총평 간단히 하고요. 문제 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뭐 전형적인 초기 국가형 문제이죠. 네, 초기 국가 물어보는 건 지방직에서 뭐 작년에도 나왔고 늘상 나오는 시험인데, 자, 음력 정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나라에서 여는 대회로 날마다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이를 영고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 분들이라면 각 나라의 제천 행사 떠오르잖아요.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동해는 무천, 사마는 5월과 10월의 계절제, 그리고 옥저는 제천 행사가 옥조, 이렇게 되죠. 옥조. 자, 그리고 흰색을 숭상하며, 자, 부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여로 가면은요, 1번 사람이 죽으면 뼈만 추려 가족 공동 무덤이 못 가게 한 채 했다. 옥조의 대표적인 풍습이 되겠고요. 2번 읍군이나 삼노라고 불린 군장이 자기 영역을 다스렸다. 옥조와 동해의 특징이죠. 옥조는 왕이 읍군, 동해도 왕이 읍군. 3번 가축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렇죠. 5부족 연맹체죠. 이 4개의 지역을 다스리는 부족장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사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천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다른 나라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보면 재정 분리가 확실하게 된 국가는 사만이죠. 그래서 신지, 견지, 읍차, 불회 같은 군장들이 있고, 또 이제 청군은 제사장 따로 있죠. 답은 3번입니다. 아마 무난하게 푸셨을 거고요. 2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방직 시험에서 여러분 대가야도 출제된 적이 있고요. 지방직 시험이라 그런가? 가야가 다른 직렬에 비해서는 확실히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하면 어차피 금강가야와 대가야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방문각에 왔지만 전에 회사에서 수업할 때 맨날 강조했던 게, 가야는 건국설화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항상 강조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북쪽 구지에서 이상한 소리로 부르는 것이 있었다. 구간들은 이 말을 따라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여러분, 구지라는 말이 있죠. 구지. 북쪽 구지에서, 이 구지를 굳이 기억해야 돼요.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그리고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 드리워져서 땅에 닿았다. 그 줄이 내려온 곳을 따라가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으로 만든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알 6개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다? 수로가 왕위에 올랐다. 사실은 이 문제를 조금만 더 난이도로 올린다면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까지는 사실 좀 지워도 될 것 같아요. 김수로가 금강가야 세웠다라는 건 너무 유명한 사실이잖아요. 그게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구지가 설화를 알고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구지가 설화를 알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금강가야의 건국설화고, 그러면 답은 굉장히 쉬워요. 금강가야는 낙랑군과 외 사이에서 철을 이용한 중개무역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답은 해상교육을 통해 우수한 철을 수출했다가 1번이 되겠고요. 금강가야뿐만 아니라 이 철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금강가야든 그게 대가야든 그게 신라든 간에 경상도 지역에서 성장했던 대가야, 금강가야, 신라는 모두 풍부한 철의 생산과 연관돼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강가야가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낙랑군에 철을 수출하다가 낙랑군이 망하는 바람에 313년에 고구려한테 망했죠. 그러면서 철 수출 길이 끊겨버렸고, 이걸 만회하고자 신라를 침공했다가 광개토 대왕한테 철퇴를 맞고 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되겠고요. 2번은 이제 신라죠. 교대로 왕을 한 거. 3번 경당 고구려, 4번 정사함회의는 백제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무난한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갑시다. 3번. 자, 고려의 그 통치 기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번 또 지방직 시험에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통치 기구를 물어보는 문제가 보통 하나만 나오는데 2개나 나왔다라는 거죠. 고려 거 하나 나왔고 조선 거 하나 나왔어요. 3번 문제 볼까요? 고려 시대 중서문화성과 중초원의 고위 관료들은 도병마사와 땡에서 중요한 일을 논의하였다. 도병마사에서는 국방과 군사 문제를 다루었고, 땡에서는 제도와 격식을 만들었다. 보통 이 중서문화성하고요, 중서문화성하고 중추원의 고위 관료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 2품 이상의 재신과 2품 이상의 추밀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재추회의라고도 한다. 그리하여 이것을 우리가 도병마사라고 한다. 도병마사는 원래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 기구였는데 원간섭기를 거치면서 도당으로 개편되어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가 됐다를 물어보는 게, 도병마사 식목도감 물어보면 20문제 중에 19문제예요. 식목도감을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도병마사를 하도 많이 내니까 혹시나 또 수험생들이 이거 내면 좀 틀리지 않을까 싶어서 도병마사 말고 제도와 격식을 만드는 똑같은 제추회의로 뭘 물어본 겁니까? 그렇죠. 식목도감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려가 그 중국 당나라의 제도를 수용해서 이성육부 제도를 했고, 또 송나라의 제도를 수용해서 중초원과 삼사를 운영했는데, 고려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구로 뭐가 있다?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있다. 그리고 고려가 중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왕권이 좀 약했고 고위 관료, 즉 귀족들의 힘이 더 셌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죠. 식목도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도병마사를 물어보는데 흥미로운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국 초부터 북진 정책을 추진한 고려는 발해를 멸망시킨 가를 견제하고 송과 친선 관계를 맺었다. 이에 송과 대립하던 가는 고려를 경계하여 여러 차례 고려에 침입하였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전에 회사에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을 많이 냈거든요. 우리 민족과 대립하였던 북방 유목민족들을 통사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언젠가는 자주 나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거란이라든지 여진족 이런 것들을 종종 냈었는데, 모의고사에서 바로 그런 문제죠. 발해를 멸망시킨 민족은 우리가 너무 유명하니까 거란이잖아요. 그리고 송과 대립하던 거란은 고려를 경계하여 여러 차례 고려에 침공하였다. 뭐 1차 침공 때는 서희의 외교 단판으로 강동 6주, 2차 침공은 양규의 선전, 그러나 현종은 나주까지 도망갔죠. 3차 침공이 그 유명한 강감찬의 귀주대첩, 그 이후에 거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정도고, 거란에 대해서 하나 더 좀 알아야 된다면, 물론 고려 초기 이야기도 있지만 삼국시대 때 우리 광개토 대왕이 거란을 복속시켰다,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러면 1번 볼게요.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고려를 침공했다. 자, 여러분, 이 강조가
강조가 목종을 패하고 현종을 왕으로 즉위시킨 인물이고, 이걸 핑계로 거란이 침공을 했는데 강조가 직접 맞서 싸웠다가 처참하게 패배하면서 고려가 망할 뻔했단 말이에요. 이게 거란의 2차 침공이죠. 네, 그래서 아주 뭐 무난하게 답이 나옵니다. 답은 1번이고, 2번을 빨리 풀려고 하다가 아마 틀린 분들 계실 거예요. 고려의 동북 구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자, 여러분 잠깐 오른쪽 가보시면, 네, 제가 이제 방문각에 온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카메라가 어디까지 잡히는지 잘 몰라서 이게 잘 나오죠? 네. 이제 회사마다 다 이제 사이즈가 다르니까 찍을 때. 자, 이거 봅시다. 이게 고려의 전성기 때 일반적인 영역인데요. 고려의 일반적인 영역에서 이쪽의 왼쪽 땅이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확보한 강동육주죠. 이때 이제 이게 서희가 거란과의 협상으로 얻어낸 땅이고, 이쪽 위의 땅이 뭐죠? 네, 동북구성이죠. 동북구성. 이거는 이제 윤관이 별물반을 만들어서 여진족을 정벌하고 확보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곳 고려와 북방 유목민족의 경계선에 있는 장성이 천리장성인데, 자, 고려 숙종 때 별물반을 만들어서 고려 예종 때 윤관이 여진족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차지했지만 여진족이 끊임없이 이 지역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돌려주죠. 네, 이게 여진족과 관련된 거고, 강동육주, 제가 왜 아까 문제를 빨리 푼 학생들이 아마도 실수로 틀렸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냐면, 아까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몇몇 수업생들이 저한테 카톡을 주셨는데 요 문제 틀렸다고 하는 분이 2분 있었어요. 빨리 풀려다가. 왜요? 가볼까요? 거란도 끊임없이 고려 정부에 강동육주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었어요. 왜냐하면 강동육주에서는 우리 고려가 거란한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거기를 우리가 사수했기 때문에 거란이 쉽게 우리를 침공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풀다 보면 아마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동북구석은 여진족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여학생 한 분이 너무 슬퍼하시길래 괜찮다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한국사를 풀 정도면 분명히 다른 과목을 잘 치셨을 거라고 제가 덕담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아마 잘 치셨죠? 자, 그럼 이건 여진과 관련된 거고요. 자, 다루가치. 이 다룰 가치도 없는 이 새끼들, 우리나라의 내정을 간섭했던 몽골 놈들 이야기죠. 네, 원나라. 다음 4번, 쌍송 총관부를 두어 천령 이북의 땅을 지배하였다. 역시 몽골 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5번.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무릇 관직을 받은 자의 고시는 오품 이하일 때는 가와 사간원의 서경을 고려해서 발급한다. 가는 시정을 논하고 모든 관원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르게 하는 등 일을 한다. 자, 보세요. 오품 이하의 관리를 임명할 때 몇 가지 개념어가 나오죠. 사간원에서 뭘 한다? 서경을 한다. 그리고 여기 이 관청이 하는 일은 뭐냐면 관원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르게 하는 등 그랬습니다. 자, 조선 시대에서 중앙기구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3사죠.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나름 건전한 시스템 속에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누리기 위해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데, 아주 무난하게 나왔어요. 3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언론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3사의 관리들을 언관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사헌부, 고려 시대부터 있던 기관이죠. 어사대가 고려 후기 이름이 사헌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간원, 그리고 홍문관. 네, 사간원은 태종이 만든 거고 홍문관은 성종이 만든 건데, 사헌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감찰 역할하고, 네, 그리고 풍기를 단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감사원이라고 종종 얘기하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감사원에다가 약간 검찰의 역할까지 결합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간원은 여러분 딱 간쟁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언론, 예, 지금 신문 기자들이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홍문관은 자문을 맡아보고 경연, 왕과 신하 간에 하는 토론을 주관하는 기관인데, 이 3사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언론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높게 평가하는 게 뭐냐면, 네, 바로 이 사헌부와 사간원입니다. 사헌부와 사간원을 합쳐서 양사라고 하고요. 여기서 행하는 권리가 바로 서경입니다. 그러니까 하급 관리를 임명할 때 인사 동의권. 자, 보통 이제 3사의 관리가 서경, 간쟁, 봉박 세 가지를 갖고 있다고 하죠. 서경은 하급 관리 임명 시 인사 동의권, 간쟁은 정책 비판권,
그리고 봉박은 정책 거부권인데 이 중에서 서경권은 사헌부와 사관원 양사가 갖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답은 사헌부가 되겠고요. 굉장히 쉽게 문제를 냈습니다. 이 문제도. 자, 다음 문제 가봅니다. 6번. 아주 재미있는 건 통치 제도와 관련된 걸 2개나 냈다라는 거죠. 그것도 전부 둘 다 중앙통치기구로 굉장히 쉽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아마도 6번 문제가 아마 많이 헷갈리셨을 거고 뭐 틀렸다 한다면 몇 개가 좀 떠오르는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가 왕에게 아뢰었다. 삼교는 소태밭과 같아서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유교와 불교는 모두 흥하는데 도교는 아직 번성하지 않으니 소위 천하의 도수를 갖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청하오니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도교를 구해와서 나라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소서. 여기 이제 사실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치사 쪽으로 어떤 인물과 도교를 연관짓는 건 사실 우리 역사에서 몇 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백제대항로 같은 게 도교적인 영향이 있다. 사택지적비가 도교적인 내용이 있는 비석이다. 화랑도가 유교, 불교, 도교가 섞여 있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특정한 정치인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얻기 위해서 도교와 관련된 정책을 한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연개소문하고요. 자, 이거 고구려 너무 유명한 장군이니까 고구려 연개소문하고 고려의 예종. 그리고 이분은 이제 도교기관을 없앤 분이죠. 중종 때 조광조. 여기 이 세 손가락 안에서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화사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도교적인 뭐 사신도라든지 백제대항로 같은 게 있는데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도교를 없애거나 혹은 도교를 중흥시킨 지도자는 이 3명만 떠올리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연개소문 같은 경우는 고구려 후기에 아시다시피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죠. 그러니까 기존의 고구려의 귀족 세력들이 아마도 불교와 연관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불교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도교를 중흥시킵니다. 잘 보시면 이게 거의 동일한 이유인 게 결국에는 귀족 세력을 왜냐하면 견제하기 위해서. 자, 예종 같은 경우도 고려 중기죠. 여러분 고려 왕은 다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대해정, 광경성, 목현덕정, 문순선, 헌숙, 예인리 이렇게 되는데 자, 예종 때는 이미 그 문벌귀족 시대에서도 거의 후반기입니다. 그래서 문벌귀족의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왕권이 막 흔들리고 있었다. 예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거든요. 한한인, 그러니까 듣보잡을 육성하고 또 지방의 간무를 파견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역시 복원궁이라 그래서 도교 사원입니다. 도교 사원을 이제 크게 짓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문벌 귀족들의 기반이 유교였기 때문에 역시 문벌 귀족을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문벌 귀족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복원궁을 세우는 거죠. 그럼 중종 때 조광조는 어떻게 되냐? 여기도 똑같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조광조는 여러분 사림이고 유교 정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건 반대로 그래서 도교기관인 소격서를 폐지하죠. 왜냐하면 사림들의 특징이 뭐죠? 온리 성리학 이외에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명의 정치가만 알면 돼요. 딱 요거만 알면 되는데 자, 이 3명 중에 지금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서 도교를 구해오라 그랬으니 삼국시대 이야기가 되겠고 그래서 연개소문이 자신의 독재 권력을 정당화하고 또 귀족 세력들, 자신의 반대 세력을 좀 견제하려고 연관되어 있는 불교를 조금 죽이고 도교를 키우려고 했던 거죠. 그렇다면 연개소문을 골라야 되는데 연개소문이 비록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고 나름 처음에는 화친 모드를 좀 취하려고 했지만 동맹을 체결하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신라로 가야죠. 선제 2번 천리장성의 축조를 맡아 수행하였다. 원래 연개소문이 천리장성 축조 책임자였죠. 거기서 기반을 닦은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영유왕을 죽이고 야, 너 왕 보장해 줄게 이러면서 허수아비 왕인 보정왕을 세우고 권력을 본인이 잡고 대망리지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수나라의 군대를 살수해서 격퇴한 분은 을지로 골뱅이 문덕 장군인데 이 을지문덕 장군도 사실 도교하고 연관된 이야기가 있어요. 수나라 장군을 조롱하는 시인 오원시가 도교 내용인데 이거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 아니죠. 4번 남진 정책을 추진해서 한성을 점령하였다. 장수왕이죠. 뭐 이거 뭐
어지간한 중학생도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제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가 귀산 등에게 말하기를 새 속에도 5개가 있으나 첫째는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기는 것, 둘째는 효도로서 어버이를 섬기는 것, 셋째는 신이로서 벗을 사귀는 것, 넷째는 싸움에 있어 물러나지 않는 것, 다섯째는 생명 있는 것을 죽이되 가려서 죽이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 화랑도가 지켜야 될 5가지 규범인 세속 5개가 되겠고, 예, 이분이 누구냐? 이 세속 5개를 만든 스님이 누구냐면 원광법사죠. 원광법사는 육도품 출신의 승려인데, 이 원광법사가 여러분 그 세속 5개도 세속 5개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당나라 중국 유학파거든요. 당나라가 아니고 중국 유학파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불교를 많이 공부하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한문에 굉장히 능통하셨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진평왕이 고구려의 침공을 요청하는 외교 문서를 원광에게 부탁하죠. 이제 원광이 신은 승려로서 속세일에 관여하면 안 되지만 왕의 백성이기도 하니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원광 걸사표를 보내죠. 이거를 핑계로 수양제가 113만 대군을 보냈고 바로 앞에 문제에 있었던 선지 3번에 수나라의 군대를 살수해서 격퇴하였다. 요 살수대첩이 일어나게 되죠. 물론 원광 걸사표가 없었어도 수나라는 분명히 고구려를 침공했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핑계거리를 제공해줬던 외교 문서를 만든 분이 원광입니다. 그래서 원광법사와 관련된 얘기가 있다면요, 문제가 아직 안 넘어갔네요. 자, 1번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상상을 제시하였다. 여러분, 일심은 원효대사죠. 싸우지 마, 하나야. 다음에 2번 화엄사상을 연구해서 화엄일승 법계도를 작성하였다. 네, 이것 때문에 우리 문무왕이 야, 너 정말 좋다, 이 교리 좋아, 그러면서 부석사 지어주고 낙산사 지어주게 됐죠. 네, 이거는 이제 의상대사입니다. 그리고요, 이왕 나온 김에 이 화엄사상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아무튼 화엄종은 무조건 국왕이 좋아해요.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문무왕뿐만 아니라 광종도 화엄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화엄종을 푸시해줬어요. 균여 스님을 활용해서. 3번 왕에게 수나라의 군사를 청하는 글을 지어 바쳤다. 이게 원광걸사표라고요. 답은 3번이고, 4번 인도를 여행해서 왕호 천축국전을 썼다. 해초 스님. 네, 해초 스님이죠. 밀교라 그래서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불교를 신봉했던 해초 스님이 당나라 갔다가 인도 가셨다고 와서 쓴 책이죠.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 자, 이게 제가 계속해서 수험생들한테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자장법사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분명히 원광법사가 나온다.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삼국시대 스님은 원광밖에 없다라고 여러 번 제가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상당히 기쁘긴 했어요.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실학 참 영원한 주제죠. 그리고 또 한 문제 안에 여러 개를 담고 싶어서 그랬는지 실학과 함께 국학 이야기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자, 가는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선진기술을 적절히 수용할 것과 상공은 육성을 주장했다. 여러분, 이용우생학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학파라고 하죠. 중상학파.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이 유수원, 이분이 쓴 책으로는 우리가 항상 웃어야 되죠. 웃어, 허허허. 다 상공업 진흥을 주장했는데 이용우생학파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유수원은 내가 볼 때는 제일 앞선 사람이지만 제일 선진적인, 제일 자본주의적인 인물이에요. 첫째는 산업공상이 직업적 평등이 우선돼야 된다. 사실 중농학파, 즉 경세치용학파 분들은 조금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용우생학파보다는 조금 더 꼰대들이었거든요. 예, 양반의 약간의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소는 아예 그런 게 없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주 흥미로운 게 독점 자본을 키워야 된다. 예, 거대 자본을 키워야 된다. 자본이 자본을 낳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런 독점화된 자본이 못된 짓을 못하도록 국가가 규제해야 된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이분이죠. 홍대용. 나이 순대로 써보는 거예요. 홍대용은 역시 상공업진흥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과학자죠. 지전설, 무한우주설, 의산문답, 네, 그리고 또 토지제도의 개혁에도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폭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나왔던 다재다능한 우리 박지원, 저의 한국사가 지원 한국사입니다. 제가 이 박지원 선생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딸 이름도 박지원이고요.
제 한국사 이름도 지원 한국사고, 네,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저는 이분의 발가락에 떼도 안 되는 존재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했던 인물입니다. 이 박지원 선생은 뭐 농업 기술의 혁신과 발전에 특히 관심을 기울였죠. 중상학파이면서도. 그리고 박지원이 가장 아꼈던 제자가 박제가인데, 제자이자 후배이자 술친구인데, 이 박제가가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가 이건 시험에 내지는 않지만 심지어 박제가는요, 조선말 쓰지 말자 그랬어요. 아예 청나라 말을 쓰자. 지금으로 치면 영어를 공용화시키자라는 것도 똑같죠. 가장 이런 면에서 급진적인 인물이고, 또 이분이 강조했던 게 상공업 육성뿐만 아니라 소비의 권장을 했죠. 우물론이라 그래서 야, 돈을 써야지 경제가 돌아간다, 소비를 권장하자, 이런 획기적인 당시로선 주장을 했던 분이고, 이외에도 정약용과 함께 종두법을 연구했고,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서울 출신이죠. 박제가, 유득곡, 이덕무가 서울 출신으로서 정조 때 규장각 검소관으로 등용됐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가는 박제가가 되겠고, 나는요, 자, 요거 제가 뭐 여러 가지 SNS를 보니까, 아까 제가 오면서 좀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수험생들이 야, 이게 나가 좀 헷갈렸다라는데, 여러분 잠깐 칠판 보실까요? 조선 후기의 역사서 있잖아요. 조선 후기 역사서 중에 특정한 신분 계층을 다룬 역사서, 그러니까 연조기감과 규사, 요거 빼놓고 전반적으로 우리 역사를 다룬 책들, 뭐 17세기에 보면 휘찬 여사도 있고 여사제강도 있지만, 이제는 제가 모의고사를 풀 때나 강의할 때도 누누이 강조했던 거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18세기와 19세기 초에 나왔던 역사서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자, 안정복의 동사강목, 유득공, 박제가 친구죠. 유득공의 발해고, 그리고 한치훈의 해동역사,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보세요. 안정복의 동사과목, 유득공의 발해고, 한치훈의 해동역사,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뭘 또 역사 지리지로 정약용의 아방가르드한 아방강역고 몇 개예요 지금? 동사강목, 발해고, 해동역사, 연려실기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더 돼요? 거기다가 이종유의 동사까지 6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한 신분을 다룬 역사책, 규사하고 연조 기관 정도만 우리가 저자하고 나온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주로 이 책들이 18세기와 19세기에 나온 책들인데 이거 일일이 구분하는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책들이 저자가 뭐고 각자 추구하는 내용이 뭔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끝나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별로 다루지 않을 책들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막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헷갈리지. 이게 헷갈릴 게 없어요. 딱 집중해서 보시고, 그럼 보세요. 중국, 일본의 방대한 자료를 참고한 해동역사를 편찬했다. 이거 한치훈이거든. 한치훈의 해동역사. 한치훈의 해동역사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중국과 일본, 외국의 방대한 자료를 참고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한치훈의 해동역사를 가지고 이거 한자를 강독하는 수업을 참여했다가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한문 원문을 강독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하여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박제가와 한치훈, 답은 3번. 굿. 자, 좋아요.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9번. 자, 이거는 좀 많이 놀랐어요. 9번 문제는요, 어지간한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내신 문제도 이거보다는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이제 9번은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보라 하고 내신 것 같아요, 출제자분들이.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고려 무신 정권 내에서 어떤 변화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범주가 굉장히 넓죠. 자, 정중부와 의방이 정변을 일으켰대요. 이 무신 정변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무신 정변 시작. 그래서 서기 1170년에 정중부와 이의방이 공동 정권을 가지게 되고, 정중부가 이의방을 죽이고,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고, 경대승은 그냥 혈압 터져 죽고, 그 다음에 이의민을 최충원이 죽이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최충원이 이의민을 제거 권력을 잡았다. 무신 정권 중에서 최씨 정권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놀라운 건 다 라가요. 너무 옛날 거거나 너무 뒤에 거예요. 다 같은 경우 보세요. 충주에서 천민들이 몽골에 맞서 싸웠다. 예, 충주성 전투 때, 이거는 좀 더 정확히 고증을 하면은 충주 다인 철소 전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충주성 전투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충주성 전투 사료를 보면 귀족들은 다 도망가고, 아빠 어디가의 김윤후 장군하고, 원래 스님이었죠. 처인성 전투에서 살리타를 살리지 않고 죽인 분, 김윤후 장군하고 천민과 평민들이 남아서 몽골을 물리쳤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충주성 전투는 대몽항쟁기인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대몽항쟁기는요 딱 정확하게 전투가 있었던 거 끝날 때까지 생각해 보면요 최우부터 최충원 아들부터 김중까지예요. 김중까지.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최씨 정권 후반기라고 생각해 볼게요. 최후 때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최후 때 강화도로 천도했죠. 그다음에 이자겸이 척준경과 더불어 난을 일으켰다. 그 인종이잖아요. 인종 때 고려 중기 인종 때 이자겸의 난, 그다음에 척준경 제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삼국사기 편찬 이렇게 가거든요. 이거 고려 중기잖아요. 그러니까 라가 나다. 대몽항쟁이 최후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 알고 이거 고려 중기인 건 아실 거고라는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라가 나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이제 10번 가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예. 나는 사만 산천의 음덕을 입어 대업을 이루었다. 가는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진맥의 뿌리가 되니 대업을 만대에 전할 땅이다. 왕은 추나 추동 4계절의 중간달에 그곳에 가서 100일 이상 머물러서 나라를 안녕케 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 도시를 이 왕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보면 수덕이 순조롭다 그랬어요. 이거 풍수지리 빠네. 그죠? 그리고 100일 이상 머물르라는 거 보면 여기가 수도는 아니에요. 그죠? 다른 곳이 수도고요. 대신에 1년에 3분의 1 이상은 여기 가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조 왕건이 북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진 기지로 본인의 사촌 동생이 왕십령을 시켜서 건설했던 도시 서경이 되겠고, 서경은 오늘날의 평양을 말하는 거잖아요. 고구려의 옛 수도였기 때문에 고려가 이 도시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되니까. 이스라엘 놈들이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집착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떤 정통성의 문제인 거죠. 자, 1번. 이곳에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제조대장경을 만들었다. 여러분 제조대장경은 바로 팔만대장경을 말하는 건데, 팔만대장경은 강화도 선원사. 왜냐하면 몽골의 침입을 부처님이 힘으로 물리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강화도에 대장도감이 있었고, 그 최충원의 경제적 기반이 된 곳이 어디냐면 진주거든요. 경남 진주 남해에 분사도감이 있었고요. 2번. 진울이 이곳에서 수선사 결사 활동을 펼쳤다. 여러분 수선사 결사 은근히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 오답으로만, 위치적인 오답으로만. 순천이죠. 순천의 어디입니까? 송광사. 지금도 진울의 이 법통을 계승한 불교 최대 종파 조계종의 3대 본찰입니다. 순천 송광사. 3번. 망이 망소의 브라더스가 이곳에서 본계하였다. 공주 명학소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현재는 이제 대전광역시에 속해 있는 지역이긴 한데 뭐 공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망이 망소의 브라더스. 4번. 몽골이 이곳에 동령부를 두었다. 제가 이 문제를 보고 놀랬던 건 사실은 그냥 다른 선지를 헷갈리게 내도 4번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만약에 수험생들이 4번을 헷갈렸다 할지라도 나머지가 너무나 명백하게 아니기 때문에 풀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낸 것 같아요, 출제자분들이. 그러니까 동령부라는 게 잠깐 또 오른쪽 가보시면 여기잖아요. 자, 우리가 몽고와의 오랜 전쟁 끝에 결국엔 몽골에 항복을 하죠. 사실상 항복을 하고 영토를 3군데 빼앗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자비령 이북의 현재의 서경, 즉 평양 땅인, 현재 평양 서경 땅인 이곳, 그리고 또 하나가 철령 이북인 요곳,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3군데인데 말만 동령부지만 동령부가 바로 서경 땅을 말하고 지금의 평안도 땅, 그리고 이쪽이 철령 이북이 쌍성총관부, 네, 그리고 여기가 탐난다, 탐나총관부가 되겠습니다. 빼앗긴 순서는 쌍성총관부를 제일 먼저 빼앗겼고 그다음에 동령부 탐나총관부가 되겠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중에서 탐나총관부하고 쌍성총관부는 충렬왕이 돌려받잖아요. 근데 쌍성총관부는 안 돌려주죠, 몽골이.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지도에서 그린 것처럼 이 쌍성총관부는 천리장성 북쪽까지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땅이 아닌 곳까지 걸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입장에선 이거는 원래 우리 몽골 땅이다, 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공민왕이 무력으로 탈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 전에 반납했고요. 동령부를 가지고 푸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다음 내용의 역사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왕께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경전과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우리나라 사실이로서는 잘 알지 못하니 매우 유감이다. 이 중국 역사서에 우리 삼국의 열전이 있지만 상세하게 실리지 않는다. 또한 삼국의 고기, 먹는 고기는 아니겠죠. 옛날 삼국시대를 다룬 책들은 문체가 거칠고 졸렬하며
빠진 부분이 많으므로 이런 까닭에 임금의 선가와 신하의 충가, 사학, 국가의 안위 등에 관한 것을 다 드러내요. 그래서 후세에 권계를 못하고 있다. 마땅히 일관된 역사를 완성하고 만대에 물려주어 해와 별처럼 빛나도록 해야겠다 하셨습니다. 자, 이게요 삼국사기를 짓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 삼국사기가 김부식이 썼고 몇 청의 서경천도 운동 진압하고 난 다음에 쓴 것이고 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고 기전체고 뭐 본기 열전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다 좋아요. 물론 이게 가장 핵심인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삼국사기는 일부 국뽕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존에 풍부했던 삼국시대의 기록을 말살시킨 책이 아니고 정반대로 너무나 삼국시대에 대한 기록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까지 가가지고 중국 기록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예. 다만 이제 유교적 합리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좀 미신적인 이야기들이나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은 다 빼버렸죠. 다행히 그거는 이제 삼국유사에 다 실려 있으니까 밸런스를 맞추게 된 거고,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삼국사기는 나름의 어떤 자주적으로 우리 역사를 정리하겠다는 의지 속에서 출발한 책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자, 삼국사기 지을 때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1번 불교를 중심으로 신화와 설화를 정리한 건 1년의 삼국유사가 되겠죠. 그래요. 삼국사기의 단점이 있다면 뭐냐면 너무 진지충이야. 그래가지고 황당한 이야기가 다 빠져 있어요. 그 황당한 이야기들은 이런 스님이 삼국유사에 다 실어놨어요. 2번 유교적인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기전체, 유교적 합리주의가 미신 싫어하는 거란 말이야. 기전체, 본기열전 지표. 답은 2번이고 3번 단군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본 통사이다. 삼국유사의 단군 이야기가 처음 수록됐기 때문에 삼국사기는 해당되지 않죠. 가장 고전적인 오답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삼국유사에서도 여러분 단군 이야기는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사실 단군을 첫 시작으로 삼아서 적은 책은 이승휴의 제왕운기가 원조인데, 근데 그걸 이제 전문적인 역사책이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일종의 시니까. 그래서 단군부터 고려시대까지 역사를 체계적으로 다룬 최초의 통사는 15세기 때 나온 서거정에 성종 때 나온 동국통감이 있겠어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동국통감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많아요. 등이라고 할게요. 4번 진흥왕의 명을 받아 거친 남자 거칠부, 우리 터프가이 거칠부가 편찬한 책은 국사. 고구려 영량왕 때 이문집의 신집오권, 백제의 근초고왕 때 고흥의 서기, 그리고 진흥왕의 국사인데 진흥왕의 국사는 진흥왕이 했던 영토 확장 작업보다 항상 먼저 전에 있었다. 요거까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갑시다. 12번. 이 문제 좋아. 이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오는 왕인데 이 왕을 이런 형태로 자주 언젠가는 물어볼 거고 앞으로 그런 형태로 계속 나올 거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내면 이제 다 맞춰.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인 것과 연관지어서 낼 것이다. 무슨 왕일까요? 볼까요? 미출친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문무왕이 외병을 진압하고자, 자 여기 보세요. 가문사를 처음 창건을 했으나 끝내지 못하고 죽어서 바다의 용이 되었다. 뒤이어 즉위한 이 왕이, 이게 너무 쉬운 게 문무왕의 뒤이어 즉위했다고 이미 얘기를 해버렸어요.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유언에 따라 유고를 간직해 둔 것은 대왕왕. 이게 이제 간포 앞바다에 있는 문무왕 수중릉이고, 이 문무왕릉 맞은편에 거대한 탑을 지었죠. 가문사지 삼층석탑. 무지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누구냐? 사실 이 내용은 좀 뺐어야 됐어요. 이 뒤를 이어 즉위했단 말은. 뭐 어찌됐든 문무왕 다음 왕이 신문왕인데, 신문왕이 가문사지 삼층석탑을 쌓았고, 가문사라고 하면 신문왕과 관련된 거다. 이 가문사가 문무왕릉 맞은편에 있다. 여러분, 특정한 왕과 그 왕의 어떤 왕권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절과 연관짓는 왕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불교가 본격화되면서 왕릉의 크기가 작아져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릉 가보세요. 어때요? 요만하잖아요. 근데 삼국시대 왕릉은 어마어마하죠. 조선이 삼국보다 약한 나라야? 그게 아니죠. 왕릉을 크게 짓는 건 이제 촌스러워진 거예요. 왕릉을 크게 짓는 촌스러운 거고, 왕릉보다는 예를 들어 삼국시대 후반기가 되면 이제 왕은 자신의 권위를 뭘 통해서 드러낸다? 거대한 절을 통해서. 고대사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 왕들이 있는데 우리 고대사라만 한정해서 보자면 백제의 무왕의 무슨 사? 미륵사죠. 반드시 익산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지역사적으로 낼 거니까. 그리고 또 저 여기 앞에 왕, 신라 진흥왕의 무슨 사? 황룡사. 황룡사 9층 목탑이야.
저기 짜장법사의 권유로 선동량이 만들었지만 이 절 자체는 진흥왕이죠. 그리고 이제 문무왕 하면 무슨 사가 떠오릅니까? 문무왕 하면은 부석사. 자, 부석사는 영주에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절은 이때 건물은 남아 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 고려 시대 건물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부석사 무량수전, 거기다가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뭐 주심포 양식, 뭐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그리고요, 이 부석사는 또 의상을 위해서 지어준 절이죠. 낙산사도 있고요, 속초에. 그리고 신문왕의 가문사.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딱 더 해볼게요. 경덕왕의 제일 유명한 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절 하나만 딱 잡아보자면 어딜 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절이 어디입니까?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뒷동네에 있는 사 얘기하지 마시고. 불국사 아닙니까? 경덕왕이 불국사 만들었죠. 석굴암도 경동왕이 만들었고. 딱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자주 낼 거예요. 절하고 왕. 왜냐하면 이게 왕권 강화를 위한 도구로 절이 활용된 거거든요. 자, 보셨죠?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럼 이제 2번에 보면요, 국학을 설립해서 유학을 교육했다. 신라의 최초의 교육기관 기록으로 남아있기로는 신문왕이 만든 국학이 최초죠. 답은 2번이고, 뭐 3번은 성덕왕이고요. 4번은 이제 그 신문왕의 할아버지였던 김춘추 무열왕이 되겠고, 1번은 발해 이야기죠. 아니, 1번은 버풍왕 이야기죠. 버풍왕 건원. 그러니까 이 신라 역사에서 연호가 처음 등장한 건 버풍왕 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연호 안 쓰죠. 왜냐하면 나당 동맹이 진덕여왕 때 체결되면서 중국 연호를 써줘야만 중국 애들이 도와주거든. 자, 어찌됐든 답은 2번. 13번. 자, 이것도 너무 쉬워. 자, 왕은 노론과 소론, 남인을 두루 등용하였으며 젊은 관리들을 재교육하기 위해 초계 문신제를 시행하였다. 또 서울 출신의 유능한 인사를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했다. 여기 등용된 사람이 청장관 정세 이덕무라든지 아까 소개했던 박제가, 그리고 또 발해고의 저자 유두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은 누구다? 네, 정조죠. 네, 이거 후딱 해봅시다. 정조인데 정조가 했던 수많은 여러 정책들 중에 하나가 나왔죠. 자, 동학이 창시된 거는요, 철종 때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여러분들 뒤통수 한번 칠 거예요, 이거로. 그러니까 세도 정치 때 동학이 창시됐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경주의 몰락양반 최재호가 창시했고, 용담유사와 동경대전이라는 저서가 있다, 경전이 있다. 이 경전은 또 최시영이 만든 거긴 한데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철종 때 창시되었던 걸 기억해 두세요. 2번 대전회통, 대원군이고요. 흥선대원군. 정조 때 편찬된 건 대전 통편이죠. 그리고 신해통공, 시전상인의 독점권을 폐지한 거죠. 물론 6.2 전의 독점권은 그대로 유지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시전상인이 서울 종로에 있는 정부의 허락을 받고 장사하는 상인들인데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없애는 목적은 자유로운 경제 행위의 보장도 있지만 이렇게 그 권력가들한테 뇌물 갖다 바치고 특혜를 얻은 신흥 시전상인들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해요. 다음에 홍경래의 날은요, 순조 때 일어났죠. 1811년. 네. 자, 다음에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도대체 왜 이렇게 모든 직렬의 출제자들은 이분을 이렇게 좋아할까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주 나오는 분입니다. 소방직에서는요, 심지어 4년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농담삼아 올해도 나올 거예요 이랬는데 또 나왔더라고요. 야, 철종이 죽고 고종이 어린 나이로 왕이 되자 고종의 아버지인 가가 실권을 장악했다. 가는 임진왜란 때 불탄 후 방치된 경복궁을 쥐어짜가지고 중건했죠. 원납전, 강제성금, 그리고 당백전, 인플레이션, 흥선대원군이잖아요. 자, 이러면 적어도 좀 그럴싸하게 문제를 내야 되는데 1번 대한국 국제, 이거 고종이 대한제국 선포하면서 그 이후에 눈에 가시 같았던 독립협회 해체시키고 본인이 선포한 거거든요. 1899년 서원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대원군의 인생 최대 업적 이거 아닙니까? 네, 세금 안 내고 백성들 괴롭히고 지방에서 여전히 붕당놀이하고 있던 서원들 다 정리해버린 거. 서원 정리하면 영조도 있지만 대원군의 서원 정리가 더 극적이죠. 국가 재정이 확충되었고요. 3번 우정국 개국 축하를 통해서 정변을 일으킨 건 갑신정변에 해당되고 급진개화파가 이걸 일으킨 건 1884년이 되겠고요. 황춘쉔, 표기법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 이걸 황춘쉔으로 내십니까? 출제자 교수님, 황준원이라고 해야죠. 어찌됐든 19세기까지의 중국의 인물은 우리식으로 발음하는 게 원래 맞는데
제가 수업할 때도 그래서 19세기 연간에 활약했던 중국인들은 우리식 발음과 중국식 발음을 다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출제자분들께서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황준원, 황춘시엔의 조선책략을 가져와 널리 유포했다. 2차 수신사로 니폰에 갔던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온 거죠. 1880년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또 놀란 건, 자, 이건 알겠다 이거야. 흥선대원군 문제가 나왔잖아요. 자, 15번 가볼게요. 일단 15번 문제부터 해보고요. 탑골공원에 모인 수많은 학생과 시민이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만세를 부르며 거리를 행진했다. 만세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가 사이에는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가가 만들어졌다. 가는 구미위원부. 뭐 이거 힌트까지 왜 줘? 워싱턴에서 구미위원부. 경상북도 구미가 아닙니다. 구미위원부. 여러분,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임정의 초대 대통령 나 이승만이 외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워싱턴에 만든 거죠. 이 구미위원부잖아요. 그리고 이 탑골공원 나오면 자동으로 여러분 무조건 원각사지 10층 석탑 아니면 3.1운동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가직 시험에서도 탑골공원 보여주면서 세조랑 3.1운동 연계지어서되고 이걸 와 3.1운동. 네. 그리고 그 결과 탄생한 게 뭐죠? 임시정부 가는. 자, 그러면 이것도 너무 쉬운 게 임시정부가 초창기 때 했던. 그래놓고 이제 임시정부를 물어보면서 헷갈리게 된 것도 아니에요. 제가요 지금 딱 정확히 1분 동안 임시정부 했던 활동 빨리 얘기해 볼게요. 임시정부는 1919년 출범합니다.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회의, 서울의 한성정부,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합쳐져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탄생하였고 임시의정원이 먼저 출범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 뭐 했죠? 연통제, 교통국, 독립신문 등의 활약을 했고 백산상의 이륙양해, 그리고 구미위원부, 또 파리 강화회의 김규식을 파견 계속하고 이런 외교적인 활동을 했잖아요. 어머야, 답이 2번이 있네요. 그 뒤에 얘기는 지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뭐 잘 안 돼가지고 뭐 국민대표 회의가 이렇게 가는데 대동단결 서론은 그 전에 있었던 신규식, 박은식 선생 등이 발표한 거고요. 신흥무관학교는 선지 3번은 여러분 신민회가 만든 거죠. 조선혁명 선언을 강령으로 삼아 의열투쟁을 전개했다. 네, 이거는 의열단 김원보.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신흥무관학교가 세워질 때 신민회는 해체됐지만 신민회에서 서간도 사무부를 개척한 분이 이회영 형제잖아요. 이분들이 만든 거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16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놀란 게 이거라니까요. 야, 이게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아까 14번 보세요. 흥선대원군이 나왔잖아요. 근데 16번에 왜 또 흥선대원군 때 일을 물어봐요? 이거는 너무하죠. 이렇게 하면은 아니 우리 역사가 너무 짧아 보이잖아. 흥선대원군 문제를 2개나 내셨어요, 출제자분들이. 어찌됐든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무조건 오른쪽 가보시면 병제병오 신척, 자나깨나 병제병오 신척이거든. 병제병오 신척. 천주교 탄압 병인박해, 그 다음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에 와서 깽판치다가 평안감사 박규수와 평양 주민은 다 죽은 제너럴 셔머너, 그 다음에 병인양요, 프랑스 강화도, 문수산성 한성근, 정족산성 전구산성,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문수산성 한성근, 정족산성 양원수, 외교장관 문화재 약탈,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 독일인 오페르트가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 묘를 충남 예산에 있는 묘를 도굴하다 실패한 사건, 그 다음에 신미양요, 미국 강화도, 그리고 광성보의 어제연. 뭐 우리 회사뿐은 아니지만 그 유명한 TV에 많이 나오시던 설 형님이 맨날 하시던 거 있잖아요. 신민년에 미국이 광성보에서 어제연 미미광어 하면서 맨날 얘기하시던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척합이 건립. 그래서 병제병오 신척, 자나깨나 병제병오 신척, 병제병오 신척 하면 되는데 이 문제의 이 놀라움은요, 저는 정말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이러다가 이거 너무 수험생들이 지방직만 믿고 나머지 직렬을 항소도 우습게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왜 보세요? 고종이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2차 가보개혁. 일본의 운요가 초지진을 포격하였다. 강화도 조약의 배경. 3번 오페르트가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였다. 병오 신척. 자,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오 신미양요 광성보, 신민년에 미국이 광성보에서 어제연 미미광어 신미양요. 아니 그럼 답은 3번인데 제가 왜 놀랐냐면 이 문제 자체도 쉬울 뿐만 아니라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통상수교 거부 정책 다른 게 또 오답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4번 보세요. 이모군란 1882년
1, 2, 4번은 아예 엉뚱한 시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 중에 뭐 오페르트 도굴 사건 또 뭐 병인 양요 이렇게 섞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병제병호 신척이 안 떠오르시더라도 3번 이외 나머지는 대원군 때 일이 아니란 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대원군 문제는 두 개 다 그냥 공짜로 드세요 하는 수준의 문제였어요. 17번. 1920년대 미출신 2단체. 자, 이것도 제가 이 단체를 소개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일단 문제 풀면서 얘기해 볼게요. 1920년대 국내에서는 일본과 타협해 실익을 찾자는 자치운동, 어떤 새끼들이 있냐면요, 이광수라든지 최린 같은 놈들이 있어요. 대두하였다.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은 이를 경계하면서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고자 했다. 사회주의 세력도 정오에서는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해서 연대를 해야 되겠다고 하죠.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의 조화, 제휴를 주장하였다. 그 결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은 1927년 이 단체를 창립하고 이상재를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 신간회인데, 보통 여러분 신간회를 물어볼 때 물어보는 그 지금까지 기출 포인트를 보면 어느 시험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첫째는 탄생하게 되는 배경을 물어보던가, 이거요, 이거. 이 사료 그 자체, 이 제시문 그 자체, 이걸 물어보던가, 아니면 왜 해체되는가, 해체되는 이유를 물어보던가 예요. 그런데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종종 무슨 얘기했었냐면, 신간의 활동을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을 것이다. 다만 여러분들이 신간의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바보같이 신간에게 활동했던 1, 2, 3, 4 이러지 마시고 볼게요. 자, 오른편으로 가보겠습니다. 1927년부터 1931년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민족유일당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단체죠. 합법 조직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27년에서 31년 사이에 있었던 국내의 어떤 운동도 다 신간회가 도와줬다 하면 됩니다. 모든 운동 다. 예를 들어 원산 총파업 1929년 신간회가 도와줬어. 광주 학생학일 운동은 너무 유명하니까 29년 신간회가 도와줬어. 1930년에 예를 들어 박기훈이 결혼했어. 신간회가 도와줬어. 27년부터 31년 사이에 국내에 있었던 모든 운동은 다 신간회가 도와줬다면 끝납니다. 기간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거든요. 기간이 중요하다고. 이 기간에 국내에서 있었던 그게 사회운동이든 여성운동이건 노동운동이건 농민운동이건 다 신간회가 도와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선지 1번 물산장려운동, 선지 2번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 두 개 체크해 볼게요. 자, 대표적인 실력 양성 운동인데, 실력 양성 운동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리고 문맹퇴치운동. 이 중에 문맹퇴치운동만 29년에서 35년. 그러니까 이것도 신간회랑 일정 기간 겹치기 때문에 신간회가 도와줬다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물산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20년대 전반에 있었어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실력 양성운동이 쉽지만 요거 하나는 기억하라. 물산장려와 밀립대학은 20년대 전반, 문맹퇴치는 2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구분해 놔야 된다. 그러니까 신간회 탄생 전이니까 안 되죠. 3번. 그리고 요거는 왜 안 되냐면, 볼게요. 문맹퇴치와 미신타파를 목적으로 조금 일부러 헷갈리긴 했어요.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했다 그랬는데, 자, 분화로드 운동은 31년에 시작해서 35년. 같은 문맹퇴치 운동이지만 조선일보의 문자보고 운동이 29년에 시작됐고 분화로드 운동은 31년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신간회 해체되고 난 뒤의 일이죠. 그리고 그래서 문자보고 운동과 분화로드 운동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연도를 기억하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고, 4번 광주 학생학일 운동의 진상을 조사했다. 29년이니까 무조건 되죠. 그리고 이 광주만 따로 오른편 가보시면, 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육신광입니다. 육신광. 60만세 운동, 신간회 광주 학생학일 운동. 그래서 60만세 운동은 신간회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종종 이걸 오답으로 냅니다. 그리고 광주는 신간회가 탄생하고 난 뒤이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육신광, 26년, 27년, 29년, 육신광. 좌우당 간에 27년부터 31년 사이에 국내에 있었던 어떤 운동이든 신간회가 도와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답은 4번이고 18번 가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니폰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 한 명의 통감을 두되, 여기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통감을 둔다고 돼 있죠.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개항 장면 일본 정부 필요하다 인정하는 지역에 이 사관을 설치할 권리를 가지며 이 사관은 통감에 지휘하여 총래 제한국 일본 영색했던 모든 권리를 집행한다. 결국 뭐냐? 통감부가 언제 설치됐어요? 그리고 통감부가 이제 설치된 게 을사늑약이죠. 네,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왔고, 그리고 이 을사늑약으로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근데 일본 보면 조선 총독부, 이거는 이제 식민지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식민 통치를 위해서 만든 기관이 조선 총독부죠. 일제강점기로 가야 되겠고, 2번 헤이그 특사 사건 직후 일제 강요로 체결되었다. 을사늑약 때문에 열받은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다가 고종이 잘리죠. 그리고 정미칠조약이 체결되니까 을사늑약 이후에 이뤄진 일이죠. 3번 방공령 시행 전에 미리 통보해야 된다는 합의가 실려 있었다. 1883년 조일통상장정 개정판. 방공령 실시의 근거를 마련했고 관세를 설정했지만 최혜국 대우를 얻어냄으로써 일본이 내지 통상권을 확보해버리게 되었던 그 협정이죠. 4번 일본의 중재 없이 국제적 성격을 가진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외교권을 강탈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외교권을 누구한테 빼앗겼다? 일본한테 빼앗겼다는 거 4번이죠. 어떠한 형태의 국제적인 조약도 맺을 수 없다. 외교권 강탈.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네. 또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19번. 19번 문제를 가보시면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소영의 외무장관들은 한국 문제를 논의했다. 미소영 중이 최장 5년간의 신탁 통치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미국과 소련이 가를 개최하고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 자, 45년 12월 개최되었던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되겠는데,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건 일단 첫째는 미영소 세 나라가 모였다라는 거고, 둘째는 요걸 이제 세 가지로 묶어서 바로 둘째로 해볼게요.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세워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닙니다. 수립을 지원해준다. 그러려면은 한반도의 대표들과 실제로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이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돼서 잘 일이 이루어지면은 한반도에 일단은 임시정부잖아. 이게 정식 정부가 아니니까 정식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5년간 신탁 통치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나오자마자 이제 우익 세력들은 신탁 통치 가지고 뚜껑 열려가지고 으아 하고, 심지어 우익 중에서 송진우 같은 분들은 신탁 통치를 지지했다가 암살당하고요. 좌익은 대부분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자는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진영의 대립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자, 우리 김영철 씨가 너는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 시기도 하고, 누구인가 이 시기도 하지만 최근엔 동네 한 바퀴를 토요일마다 돌고 계신데, 한편으로는 또 김두한이 시기도 하죠. 그 야인시대 2부에 보면 그 김영철 선생님이 계속 막 사람들 때립니다. 그게 그 좌익과의 대립 때 우익 테러 집단의 이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 좌우 대립이 이때부터 시작되죠. 이거의 결과. 좌당 간의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이 가의 미소 공동위원회는 안타깝게도 미국과 소련의 입장 차이로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지만 결국에는 결렬되었다. 이게 너무 이것도 문제가 무난한 게, 여기서 원래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에서 미군 정기라면 이런 거 보여주고 그 앞뒤에 순서를 맞춘다거나 이렇게 내야 되는데, 미소공의가 결렬됐으니까 우리가 분단된 거죠. 아주 무난하게 냈고요. 이번은 건국준비위원회는 여운형과 안재홍 등이 만들었던 조선 건국동맹을 개성한 단체고, 민주공화제를 핵심으로 한 재헌헌법은 재헌국회가 만들어야 되겠죠.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로 정부를 수립한다는 결정을 내린 건 유엔 총회에서 내렸겠죠. 소련하고 협상이 안 되니까 미국이 짜증나가지고 유엔에 넘겨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20번. 자, 20번도 제 입장에서는 약간만 헷갈리는 선지를 하나 더 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다못해 뭐 100억 달러 수출이라든지 뭐 3.1 민주 구국선언이라든지 요 정도 박정희 정권 때 70년대 후반 얘기를 냈으면 좋았을 건데, 일단 여기 문제를 풀어보면 4.19 혁명이 일어난 게 1960년이잖아요. 내가 그래서 잘리죠. 이승만이 하야에서 하야에 가고 제2공화국이 세워졌죠. 장면 내각이. 그런데 이 장면 내각을 박정희가 5.16 정변으로 무너뜨려 버리고 61년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79년까지 정권이 이어지는데, 박정희가 이제 왕이 된 게 언제입니까? 1972년 10월 유신이죠. 유신헌법이 공포되다. 이 가에 들어갈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이게 선지가 너무 쉬우니까 일단 이거부터 해볼게요.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재헌의회 때,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초기 때 있었던 거고 제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게 72년이에요. 비슷하네요.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한 건 1991년,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직전. 5.18 민주화운동은 정확히 말하면 최규하 임시대통령 시절이죠. 그러니까 나야 본인인 나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까 광주 시민들이 저 계엄령 확대에 반대해서 시위를 해서 내가 막 많이 죽였어. 1980년이잖아요. 신군부가 출연할 때죠. 박정희가 2번밖에 없어요. 이게 60년에서 12년 사이면은 2번밖에 될 수가 없는데 조금만 더 선지를 어렵게 냈어도 충분히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아쉽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 꼭 건져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첫째, 자, 7.4 공동성명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시 길게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남북한이 최초로 합의를 한 통일을 위한 한 발의 전진인데,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의 3대 원칙을 세웠죠. 이 7.4 공동성명이 가지는 또 다른 정치적인 함의가 뭐죠? 이거 해가지고 마치 박정희와 김일성이 통일을 주도하는 지도자인 양 코스프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놈들이 뭐 했어요? 바로 독재로 가죠. 72년 10월에 우리는 유신헌법, 그리고 72년 12월에 김일성은 사회주의 헌법 개정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왕이 되시고 김일성은 신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7.4 공동성명은 남북한 독재 체제 강화에 이용되었다라는 거, 과거에도 수능에서 몇 번 출제된 적이 있는 주제고, 그래서 7.4 공동성명 이후에 유신헌법이 있었다. 이렇게 같은 연도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미는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은 항상 그거 전과 그거 후에 있었던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예를 들자면 선제 3번의 유엔 동시가입, 노태우 때인데 역시 노태우 때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었어요. 남북기본합의서가 유엔 동시가입 바로 뒤에요. 이런 식의 구분하는 문제들은 앞으로 또 자주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방문각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한 게 6월 지방직 해설 강의가 됐는데, 제가 이제 방문각에 와보니까 칠판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빔 프로젝트가 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 얼굴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이게 안 번지는지 번지를 솔직히 제가 지금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 강의를 보면서 만약에 이게 얼굴 번짐이 굉장히 제가 심하게 자꾸 개입을 했다면 다음번엔 좀 더 거리를 두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여러분들이 이제 방문각 팬 여러분들 너그러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도 처음 찍어봐서 여기서는. 그리고 이번 지방직이 쉽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방심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분명히 국가직은 이번 지방직보다 난이도가 2배는 어려웠었고, 지방직이 앞으로도 쉽게 나올 거란 예언은 제가 이미 2019년부터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해처럼 쉽게 나올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쉽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사는 아무리 쉽게 내도 기본적인 공부를 하지 못하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커리큘럼 동영상 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기본 강의 빨리 듣고 정리하시고, 또 이제 다시 한번 제시를 하는 재희생 여러분들은요, 내가 만약 70점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제 기본 강의보다도 바로 제가 뭉쳐야 푼다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론 압축, 기출 문제, 예상 문제, 사료 연도까지 다 뭉쳐서 한 번에 끝내는 거를 전에 회사에서 했었고, 이번 회사에 우리 방문각에서는 더 잘 만든 교재를 완성해서 바로 선보여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재시생분들은 바로 그걸 도전하시고, 초시생분들은 컴팩트하게 기본 강의 듣고 바로 뭉쳐야 푼다 접근하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모의고사나 이런 거로만 감을 유지하셔도 충분히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우습게만 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겁을 먹고 막 길게 막 이론 하나 공부하는데 또 기출문제 푸는데 너무 길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하고 회독수를 높이십시오. 아시겠죠? 다만 SNS에 떠도는 얘기처럼 야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 그냥 외우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같은 사료용 문제들, 아까 삼국사기 문제 보셨죠? 못 풀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외웠기 때문에 삼국사기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틀린 건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료를 못 봤다고 생각해서 쓸데없이 사료집을 이만큼 펴놓고 또 읽어요. 사료는 기출문제와 예상문제에 나온 사료만 보셔도, 문제를 통해서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거를 추구하는 게 뭉쳐야 푼다라는 강좌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직 시험에서 95점 이상을 받은 분들은 다른 과목도 뭐 한 85점에서 90점 정도의 밸런스를 유지했다면 분명히 합격하셨을 거고요. 안타깝게도 그게 좀 안 된 분들은 이제 우리 방문각에 저와 또 여러 선생님들을 믿고 함께 따라오시면 분명히 합격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저도 이 새로운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합격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